세계가 암흑으로 덮였습니다. 이제는 전기가 일상화인 지금 일시간만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일상도 엄청난 혼란이 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한 나라를 암전시킨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빌미로 21세기 디지털 식민지를 요구했죠.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완전한 독립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한 독일 차관의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이야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호프만입니다. 독일 과학기술부 차관을 맡고 있어요. 하지만 제 진짜 정체성을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전직 AI 보안 전문가입니다. 세계 최연소 알고리즘 박사 출신이기도 하죠. 28세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34세인 지금까지 냉정함과 철저한 원칙주의로 살아왔어요. 감정보다는 이성과 분석을 믿어왔습니다. 그게 제 신념이었거든요. 독일 정부에서 저를 디지털 정책의 핵심 인물로 키워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시아 기술 동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일본에서 3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시아 기술, 특히 한국과 일본, 중국 기술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편견을 갖게 됐는지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제가 아시아 기술을 완전히 불신하는 사람이었다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모든 신념과 편견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놀라운 경험이에요. 2024년 3월 14일 새벽 4시부터 시작된 이야기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하루였고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새벽 3시 45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긴급 상황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차관님, 지금 당장 본부로 오셔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요. 전화 너머 목소리에는 평소 냉정한 직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머리가 아직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지만 직감적으로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톤의 전화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베를린 시내로 나서니 거리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새벽 4시라지만 평소 같으면 벌써 몇 대의 차가 지나갔을 텐데 신호등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가로등은 켜져 있었지만 교통신호는 완전히 먹통이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죠. 택시를 잡아 타고 중앙통제본부로 향하는 길에 운전기사가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요. GPS가 작동을 안 해요. 라디오도 잡음만 나오고요. 저는 그 순간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전이나 통신 장애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본부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심각했습니다. 평소에는 한산한 새벽 시간대인데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드나들고 있었어요. 보안 검색대에서도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상황실로 올라가는 동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거대한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보통 때라면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인데 지금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는 붉은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시스템 응답 없음.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9개국의 스마트 인프라가 동시에 멈춰버린 상황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까지 모두 같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30여 명의 기술자들과 관리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국장인 토마스 밀러가 다급하게 다가왔어요. 차관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새벽 4시를 기점으로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다운됐어요. 상황판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독일만이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모든 게 멈춰버린 거였어요. 이런 일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 상황이 가장 심각했어요. 베를린 시내 주요 병원들에서는 수술이 중단됐습니다. 다행히 중환자실 생명유지장치는 별도의 비상전원으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모든 의료정보 시스템이 먹통이 됐어요. 의사들이 환자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응급실에서는 수기로 환자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항공교통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자동 착륙 시스템이 정지하면서 공항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항공편이 많지 않았지만 3대의 국제선 비행기가 공중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관제탑에서는 수동으로 착륙을 유도하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교통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베를린 시내 주요 교차로의 신호등이 모두 꺼졌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교통 체증이 시작될 게 뻔했어요. 경찰들이 수동으로 교통 정리를 하고 있었지만 도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은행과 금융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ATM기가 작동하지 않고 카드 결제도 불가능했습니다. 온라인 뱅킹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전자결제 시스템까지 모두 마비됐어요. 도시 전체가 현금 경제로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현대 사회가 얼마나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즉시 기술팀과 함께 원인 분석에 들어갔어요.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저를 둘러쌌죠. 하인츠 슈나이더 기술국장을 비롯해 15명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해킹인지 아니면 시스템 오류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사이버 테러인지 말이에요. 저는 먼저 시스템 로그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해킹이라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30분 후 돌아온 보고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로그를 분석해보니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해킹이라면 반드시 남겨지는 악성 코드나 침입 경로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상적인 종료 절차를 거쳐 시스템이 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스위치를 끈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해킹이 아니야. 이건 누군가 내부에서 꺼버린 거야. 우리가 의존하던 시스템을 누군가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무서운 건 우리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괴물에게 잡아먹히고 있어.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상황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의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유럽이 자랑해온 디지털 주권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주권을 가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말이에요. 독일이 자랑하는 인더스트리 4.0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모두 다른 나라의 기술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던 겁니다.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 아래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평소 제가 아무리 냉정하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으면서 상황실을 다시 둘러봤어요.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모두가 패닉 상태였어요.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리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3개의 전화를 동시에 받으며 각기 다른 부처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직원은 컴퓨터 화면 앞에서 계속 코드를 입력하고 있었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응답 없음. 하지만 저는 차관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제가 흔들리면 팀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문제가 생겼다면 반드시 해결책도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전 6시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시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스마트폰 앱이 작동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도 안 되고 심지어 교통카드도 사용할 수 없었어요. 베를린 시민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정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도 작동하지 않고 뉴스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총리실에 긴급 보고를 해야 했어요. 아직 정확한 원인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어요. 이미 언론에서도 이상 징후를 포착하기 시작했거든요. 총리실로 전화를 걸었을 때 총리의 목소리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차관, 정확히 무슨 일인가요? 저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독일을 포함한 유럽 전체의 디지털 인프라가 마비된 상태라고 말이에요. 총리가 물었어요. 언제쯤 복구가 가능할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원인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해요. 총리의 한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 사건이 제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꿀 시작점이 될 줄은 말입니다. 아시아 기술에 대한 깊은 불신을 품고 있던 제가 결국 한국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오전 7시 상황실의 시계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유럽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디지털 암흑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장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말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독일 정부는 즉각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총리를 비롯한 주요 강요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내무장관, 국방장관, 외무장관, 그리고 저까지 총 8명이 총리실 비상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평소 여유로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총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평소 침착한 성격으로 유명하지만 이날만큼은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저도 기술 담당자로 회의에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모두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거든요. 총리가 직접 상황 보고를 요청했어요. 저는 지난 4시간 동안 파악한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독일을 포함해 유럽 9개국의 핵심 인프라가 동시에 마비된 상태이며 외부 해킹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국방장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부 문제라는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외부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외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파트너사에 연락해서 즉시 복구를 요청해야겠군요. 저는 이미 연락을 취했다고 말했어요. 우리 인프라 파트너사인 미국 클라우드웍스 본사에 긴급 구조 요청을 했다고 말입니다. 사실 새벽 5시부터 계속 연락을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시차 때문에 미국 서부는 아직 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긴급 상황이었어요. 독일 정부의 공식 요청이라는 걸 강조하며 몇 번의 시도를 거쳤습니다. 드디어 오전 6시경 클라우드웍스의 글로벌 비상대응팀 책임자와 통화할 수 있었어요. 존 해리슨이라는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 반응이 너무 의외였어요. 아, 그 문제 말씀이시군요.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유럽 전체의 인프라가 마비된 엄청난 사건인데 왜 이렇게 침착할 수 있는 걸까요? 마치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처럼 들렸어요. 복구가 언제쯤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돌아온 대답이 저를 완전히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복구는 가능합니다. 단 새로운 계약을 수락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이라니 무슨 소린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건 긴급 복구 요청인데 왜 계약 얘기가 나오는 거죠? 존 해리슨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계약 조건으로는 이런 대규모 복구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보안상의 이유로 더 높은 수준의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피해는 커져만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응급수술이 연기되고 있었고 항공기들은 여전히 공중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그들이 이메일로 보내온 계약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A사 용지 23장에 걸친 방대한 계약서였는데 조항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계약서가 아니라 항복문서나 다름없었어요. 첫 번째 조항부터 기가 막혔습니다. 독일 내 모든 공공 AI 시스템의 운영권을 클라우드웍스가 보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히 기술 지원이 아니라 완전한 통제권을 넘기라는 거였습니다. 독일의 디지털 주권을 포기하라는 요구와 다름없었죠. 두 번째 조항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독일의 모든 군사 AI 코드와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 기밀 중의 기밀인 국방 기술을 통째로 넘기라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지원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선 요구였습니다. 세 번째 조항에서는 더 나아가 EU 회원국들이 사용하는 모든 시민 데이터를 공유, 자산으로 전환한다는 조건까지 있었어요. 개인정보부터 기업 기밀, 정부 데이터까지 모든 것을 미국 회사와 공유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건 완전한 디지털 식민지화였어요. 네 번째 조항은 경제적 측면이었습니다. 향후 10년간 독일의 모든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대해 클라우드웍스가 우선 협상권을 갖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독일의 디지털 미래를 미국 회사에 맡기라는 요구였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들고 총리실로 달려갔습니다. 회의실에서 계약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말했어요. 이건 기술 구출이 아니라 기술 점령입니다. 총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른 강요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무장관이 계약서를 훑어보더니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가 아닙니까? 국방장관도 군사 기밀 관련 조항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칠 테니까요. 이미 베를린 시내 세 곳의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연기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시민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원칙만 고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경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독일 정보원이 긴급 조사를 통해 발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 시스템 중 일부가 중국 회사와도 이중 계약 상태라는 거였어요.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미국 클라우드웍스가, 교통 관리 시스템은 중국의 드래곤테크가 핵심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금융 시스템은 또 다른 미국 회사인 사이버다인이 관리하고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우리 정부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단순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핵심 인프라의 제어권을 넘겨준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유럽은 중립국이 아니었다. 기술 식민지였다. 우리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겨온 디지털 주권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회의실 분위기는 참담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유럽의 기술적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해왔는데 말이에요.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디지털 주권을 강조해왔고 GDPR 같은 강력한 규제도 만들었습니다. 자체 기술 개발에도 수십억 유로를 투자해왔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핵심 기술의 뿌리는 이미 다른 나라들이 쥐고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유럽 회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기술과 데이터는 모두 미국과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팀장인 토마스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차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두 선택 모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정보국장이 제안했습니다. 중국 쪽과도 협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드래곤테크도 복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하지만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를 통제하려는 의도는 같거든요. 주인만 바뀔 뿐이지 식민지 상태는 변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독일을 이용하려는 거였어요. 진정한 디지털 독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유럽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말이에요. 커피를 6잔째 마시면서도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베를린의 밤 경치가 보였지만 평소와 달리 어둡고 쓸쓸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바로 그 순간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긴급 강요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밤새 상황이 더욱 악화됐어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스페인과 네덜란드, 심지어 스웨덴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생존이 걸린 위기가 된 거였죠.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모든 옵션을 재검토했습니다. 미국 클라우드웍스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인가, 중국 드래곤테크와 협상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대안이 있는가. 강요들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았어요. 하지만 어떤 선택지도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외무장관인 아날레나 베어보크가 말했어요. 러시아나 인도는 어떨까요? 하지만 기술 차관이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제재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고 인도는 아직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첨단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어요. 내무장관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영국은 어떨까요? 브렉시트 이후에도 기술 협력은 가능할 텐데요. 하지만 영국도 결국 미국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총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요청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제가 아시아 기술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모두가 제 의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한국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시아 기술은 절대 신뢰할 수 없어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의 뿌리에는 10년 전의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순간 기억이 1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2014년 저는 도쿄에 있는 일본계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미쓰비시 테크놀로지 연구소의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죠. 당시 28세였던 저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했거든요. 독일에서 온 젊은 박사가 일본에서 인정받는다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팀 리더로서 12명의 일본인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연구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으려는 시점이었어요. 우리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자율주행 기술보다 30% 이상 정확도가 높았고 처리 속도도 훨씬 빨랐어요. 특허 출원도 준비하고 있었고 상용화도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9월 15일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날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계 파트너 회사인 선전사이버테크의 엔지니어 리 웨이밍이 몰래 설치한 백도어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설계도와 핵심 알고리즘이 무단 유출된 겁니다. 3년간의 연구 성과가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2주 후 중국의 한 회사에서 우리와 거의 똑같은 기술로 제품을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특허까지 출원한 상태였어요.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건 그 후의 회사 반응이었습니다. 미쓰비시 경영진은 저를 프로젝트 책임자로 지목하며 보안 관리 소홀 책임을 물었어요. 제가 백도어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일본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외국인인 제가 희생양이 된 거였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저를 집중적으로 비판했어요.
독일 출신 팀장의 보안 의식 부족이라는 식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마치 제가 의도적으로 기술을 유출시킨 것처럼 몰아갔어요. 그때의 모욕감과 억울함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더 상처였던 건 동료들의 시선이었어요. 함께 3년간 밤낮 없이 일했던 일본인 엔지니어들마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몇몇은 저를 믿어줬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차갑게 변했어요. 경질 위기에 몰린 저는 2014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기술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표였어요. 정말 진심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발표 제목은 아시아 기술 생태계의 보안 취약점과 국제 협력 방안이었어요. 저는 1시간 동안 제 쓰라린 경험담과 함께 기술 보안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기술 협력에서 보안 프로토콜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청중들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도 여러 건설적인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보안 전문가들, 정부 관계자들, 기업 임원들이 모두 관심을 보였어요. 마지막 질문까지 무사히 마치고 안도했는데 그때 한 한국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서구 기술도 결국 중국처럼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저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굴욕감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정당한 기술 보안 문제를 제기했는데 마치 서구 기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인종차별주의자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아시아 전체에서 서구 기술을 공격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 것 같았습니다. 그 기자의 질문 이후 회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숨겨진 편견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도 그 시선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혼자 있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도 억울했지만 더 큰 상처는 제 진정성마저 의심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기술 보안을 위해 경고한 건데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아시아 기술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제 마음 깊이 자리 잡았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경계심을 가지게 됐죠. 그 기자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일본에서의 실패가 한국과도 연관지어져 생각됐습니다. 아시아는 모두 비슷할 거라고 단정했어요. 겉으로는 협력을 말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구 기술을 견제하고 추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 후 독일로 돌아와서 과학기술부에 입부했을 때도 아시아 기술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계속 주장해왔어요. 동료들은 제 일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을 인정해줬지만 저 스스로는 그때의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동료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도 그저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일본에서 중국계 파트너에게 당한 것처럼 한국도 결국 같은 위험을 안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기술을 빌미로 우리를 통제하려 할 거예요. 내무장관이 물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중국과는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치 체제와 기술 패권주의는 별개입니다. 한국도 결국 아시아의 기술 강국이 되려는 야심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총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떤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니까요. 다른 선택지가 정말 없었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다른 현실적인 대안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악의 경우라도 지금보단 나을 거야.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총리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다른 대안이 정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과의 극비 접촉을 시작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제 10년간의 깊은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저에게 어떤 놀라운 깨달음을 줄지 말이에요. 한국과의 첫 접촉은 그날 오후 3시 30분에 화상회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독일 외교부를 통해 긴급히 연결된 회의였어요. 상대방은 서울에 있는 한국디지털정책위원회 위원장 강혜원이었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첫인상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일본에서 만났던 기업 임원들이나 정부 관계자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강혜원은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강혜원이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나 차관님, 독일의 어려운 상황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말투였어요. 하지만 저는 즉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왜 우리를 도우려 하죠? 조건은 뭡니까? 제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1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저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강혜원이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단 하나의 바람만 있어요. 당신들도 자립하게 되면 또 다른 나라를 도와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건 동맹이 아니라 동정 아닌가요? 제 말에 강혜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그녀의 불쾌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정할 나라를 고르지 않습니다. 강혜원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자존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이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잖아요. 강혜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차관님, 저희 한국도 한때는 다른 나라의 기술에 완전히 의존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1960년대, 70년대에는 모든 것을 외국에서 들여와야 했죠. 그때의 답답함과 절망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자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미국,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기술력도 결국 그런 국제 협력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강혜원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독일은 한국의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준 나라입니다. 1970년대 우리가 중화학 공업을 발전시킬 때 독일의 기술과 노하우가 큰 힘이 됐거든요. 저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조건이 없다는 겁니까? 기술 이전료나 특허 사용료, 라이선스 비용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첨단 기술을 공짜로 나누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강혜원이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진정한 이익은 따로 있어요. 전 세계가 기술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모든 나라에게 도움이 됩니다. 독점이 아닌 공존이 더 큰 가치를 만든다고 믿거든요. 제가 다시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럼 한국은 무엇을 얻는 거죠? 기술을 나눠주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강혜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은 나눌수록 발전합니다. 혼자 가지고 있으면 고여서 썩어요. 함께 발전시킬 때 더 큰 혁신이 일어나죠. 화상회의는 약 50분 정도 지속됐습니다. 강혜원은 한국의 기술 개발 철학과 접근 방식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기술은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 독점보다는 공유를 계속 강조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오픈소스 정책이었어요. 정부 차원에서 개발한 많은 기술들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런 사례는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회의 내내 그녀의 말을 분석했어요. 어디선가 허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모든 아시아 기업과 정부를 의심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혜원의 말에서는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그녀가 설명하는 한국의 기술 개발 과정이나 국제 협력 철학이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과의 기술 협력 사례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에서도 일방적인 기술 제공이 아니라 그 나라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함께 개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도 많은 것을 배운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한국을 믿어봐도 될까요? 아니면 이것도 정교한 전략의 일부일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10년 전의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강혜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봤어요. 인터넷에서 그녀의 이력을 찾아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더군요. 실리콘밸리에서 10년간 일한 경력도 있었고 구글과 애플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는데도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이후 여러 스타트업을 성공시켰고 특히 사회적 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더군요. 더 놀라운 건 그녀의 공익 활동이었어요.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일관되게 기술 민주화를 주장해왔고 실제로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실제 의도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고민했어요. 독일의 미래, 유럽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결정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서울로 가보기로 한 거예요. 화상회의만으로는 진짜 의도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웠거든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한국의 실제 기술력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서울행 비밀 항공편을 준비하세요. 언론에는 절대 알려지면 안 됩니다. 독일 정부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테니까요. 특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 2시였어요. 12시간의 긴 비행이었는데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정말 그들을 믿어도 될지 계속 고민했거든요. 공항 입국장에는 강혜원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화상회의에서 본 것보다 더 친근한 인상이었습니다. 강혜원과 함께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특히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급속한 디지털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흥미로웠던 건 한국도 초기에는 정말 많은 실패를 겪었다는 점이었어요. 외국 기술에 의존하다가 여러 번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기술 종속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독립적인 기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다고 했어요. 남의 기술에 의존하면 결국 남이 정한 규칙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현재 독일의 상황과 너무 비슷했어요. 서울 시내를 둘러보면서 놀란 건 디지털 인프라의 수준이었어요. 지하철에서부터 상점까지 모든 것이 첨단 기술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시스템이 한국 자체 기술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강혜원이 설명해줬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외국 기술을 많이 썼어요. 하지만 점차 자체 기술로 대체해 나갔죠. 지금은 핵심 인프라의 80% 이상이 우리 기술입니다. 외부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한국의 디지털정책위원회 본부를 방문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이었습니다. 특히 위기 대응팀의 규모와 전문성에 놀랐어요. 24시간 운영되는 상황실도 있었고 전 세계 디지털 위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강혜원이 한국팀을 소개해줬어요. 이번에 독일로 가게 될 18명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팀장인 박상진을 비롯해 모두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었어요. 나이는 30대 초반부터 40대 후반까지 다양했지만 모두 국제적인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상진과 개별 면담을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4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는데 MIT와 스탠포드에서 공부했고 실리콘밸리에서 15년간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서 국가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왜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물어봤어요. 박상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한국이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나라에 돌려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사업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팀원들과도 대화해보니 비슷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가 개인적 이익보다는 국가적, 더 나아가 인류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국팀 18명이 베를린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돌아갔어요. 공항에서 그들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의외였습니다. 거대한 장비 박스나 대규모 팀을 기대했는데 정말 간소하고 효율적이었거든요. 각자 캐리어 하나씩과 노트북 가방만 들고 있었어요. 저는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장비는 그게 전부입니까? 유럽 전체의 인프라를 복구하는 작업인데 이렇게 간단한 장비로 가능할까요? 박상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기술의 특징은 효율성입니다. 크고 복잡한 장비보다는 작고 스마트한 솔루션을 선호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운영하는 거니까요. 베를린에 도착해서 중앙통제본부로 이동했어요. 한국팀이 본부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독일 기술자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호기심 반, 의구심 반이었어요. 과연 이들이 며칠째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시선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즉시 상황 파악에 들어갔어요. 박상진이 팀원들에게 한국어로 빠르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몰라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모두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30분 후 박상진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하지만 해결할 수 있어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를 뿐입니다. 그의 자신감 있는 표정을 보며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며칠째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30분 만에 파악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을 지켜보니 정말 달랐어요. 우리 독일 팀은 기존 시스템을 수리하려고 애썼는데 한국 팀은 아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진이 설명해줬어요. 기존 시스템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완전히 새로운 병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마치 막힌 도로를 뚫으려 하지 말고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기존 길이 막혀 있어도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 있죠. 첫 24시간 동안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국팀은 계속 무언가를 설치하고 코딩하고 테스트하고 있었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어요. 독일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의구심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48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베를린 시내 일부 병원의 시스템이 조금씩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샤리테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가장 먼저 시스템이 복구됐어요. 의료진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며칠 동안 수기로 작업하던 간호사들이 다시 컴퓨터로 환자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응급실에서도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72시간 후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베를린 시내 주요 병원들의 시스템이 모두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됐던 수술들이 하나둘씩 재개되고 외래 진료도 정상화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회사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 팀이 3일 만에 해결한 거예요. 박상진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몰랐던 뭔가가 있었나요? 박상진이 간단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우회하는 완전히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거였어요. 마치 막힌 혈관 주변에 새로운 혈관을 만든 것처럼 기존 인프라를 대체하는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거였습니다. 96시간 후에는 교통관리 시스템도 부분적으로 복구됐어요. 베를린 시내 주요 교차로의 신호등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수동으로 교통 정리를 하던 경찰관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점차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08시간 후, 즉 5일째가 되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통과 금융 시스템의 복구율이 85%에 달한 거예요. 은행 ATM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카드 결제도 가능해졌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팀의 작업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보다는 집중과 열정이 가득했어요.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협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의 문제 해결 접근법이었어요. 독일 엔지니어들은 보통 개별적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팀은 항상 2-3명이 팀을 이뤄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들이 미국이나 중국 시스템에 전혀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완전히 독립적인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존 코드를 우회해서 유럽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박상진에게 다시 물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기술이었나요? 그동안 우리는 왜 이런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박상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어떤 철학으로 접근하느냐거든요. 우리는 처음부터 종속이 아닌 독립을 목표로 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특별한 게 아니라 접근하는 마음가짐이 다른 거였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립을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했던 거예요. 의존이 아닌 독립, 통제가 아닌 자유를 목표로 했던 겁니다. 밤늦게 작업실을 둘러보며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한국 팀원들은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코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중력과 열정에서 진정한 프로 정신을 느꼈어요. 그중 한 명인 김미영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30대 초반의 여성 엔지니어였는데 카이스트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구글에서 5년간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런 공익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왜 구글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했는지 물어봤더니 개인적 성취보다 더 큰 의미를 찾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기술을 통해 세상을 좀 더 공정하고 자유로운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 진정성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복구율이 95%에 달했어요. 유럽 전체의 디지털 인프라가 거의 정상화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이나 중국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완벽하게 기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한국 팀의 기술력은 인정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거든요. 혹시 이것도 더 큰 그림의 일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어느 날 저녁 강혜원이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베를린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밑에 지구의 작은 카페였는데 평소 제가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그녀가 제 취향을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강혜원이 작은 태블릿을 꺼내더니 저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화면이 나타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전 도쿄 아시아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영상이었거든요. 제가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을 받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화면 속에는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제가 연단에 서 있었고 청중석에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 200여 명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영상이 질의응답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때 질문했던 한국 기자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죠.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저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바로 10년 더 젊은 강혜원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젊은 강혜원이 마이크를 잡고 정중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안나 박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중국 백도어 사건을 상세히 분석해 주셨는데
그런 보안 위협이 서구 기술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이 제가 기억하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고 강혜원이 추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리한 통찰력과 전문성을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제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10년 동안 저를 괴롭혀온 그 질문의 진짜 의미를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 기자는 저를 공격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경을 표하려던 거였습니다. 영상이 더 계속됐어요. 혹시 이런 위험에 대비하는 범용적이고 국제적인 해결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박사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존경과 배움의 자세였어요. 영상 속에서 당시 제가 대답하는 모습도 나왔어요. 저는 방어적이고 경직된 표정으로 아주 짧게 답변했습니다. 서구 기술은 더 엄격한 보안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겠다며 발표를 급하게 마쳤어요. 강혜원이 태블릿을 끄고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때 저는 테크 전문 기자였어요. 한국 최대 IT 매체에서 일하면서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보안 전문가인 당신을 꼭 인터뷰하고 싶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제 질문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서 정말 죄송했어요. 그날 이후로 몇 번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제가 뭔가 잘못했구나 싶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틀렸어. 한국은 강혜원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었어. 그동안 제가 품어온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강혜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당신의 연구를 계속 지켜봤어요. 독일로 가서 정부에서 일하게 됐다는 소식도 들었고 유럽 디지털 정책의 핵심 인물이 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10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경계하고 불신했던 사람이 사실은 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존경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니요. 강혜원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의 발표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기술 보안에 대한 당신의 철학이 우리와 완전히 같다는 걸 알았거든요. 기술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믿음, 그리고 누구도 기술로 인해 피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 말이에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의 오해와 편견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편견 때문에 놓쳤는지 깨달았어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독일을 돕겠다고 나선 이유 중 하나도 당신 때문이에요. 강혜원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10년 전부터 존경해온 전문가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물론 유럽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지만요. 카페에서 나와 베를린 거리를 함께 걸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 과거를 되돌아보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들을 오해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협력의 기회를 편견 때문에 스스로 막았을까요? 우리는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의 벤치에 앉았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강혜원이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을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특히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당시의 경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남의 기술에 의존하면 위기 때 정말 무력해진다는 걸 말이에요. 강혜원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기술 체계를 구축하는 게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됐죠. 하지만 독립이 고립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강혜원이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독립을 이뤄야 건강한 협력이 가능해져요.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등한 관계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일본에서의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한국이나 아시아 전체를 불신해야 할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편견을 키운 걸까요? 답은 명확했어요.
중국계 파트너 한 명의 잘못된 행동을 아시아 전체로 일반화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마치 독일 사람 한 명이 잘못했다고 유럽 전체를 불신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논리였어요. 더 깊이 생각해 보니 그때 일본에서의 경험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어요. 일본 회사에서 저를 비난한 것도 외국인에 대한 편견일 수 있었고, 언론의 보도도 책임 전가를 위한 희생양 만들기였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강혜원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10년 동안 가졌던 편견에 대해서, 그리고 그날의 질문을 완전히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강혜원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과거는 과거고 우리는 앞으로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오해가 풀렸으니 이제 진짜 협력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녀의 말에서 진정한 관용과 성숙함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정말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제 마음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앞으로는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상진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차관님, 시스템 복구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검수 단계만 남았어요. 내일이면 완전히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협력의 길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로 시스템 복구가 완전히 완료됐습니다. 정확히 2주 만에 유럽 전체의 디지털 인프라가 완전히 독립적인 구조로 재탄생한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주권을 처음으로 실현하게 된 겁니다. 복구 완료 다음 날, 저는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에서 열리는 긴급 디지털 주권 회의에 참석해야 했어요.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유럽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역사적인 연설을 해야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브뤼셀로 가는 기차 안에서 연설문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하지만 미리 준비한 원고를 보니 뭔가 부족했습니다. 기술적인 설명과 정책적인 방향은 담겨 있었지만 정작 제가 이번에 깨달은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빠져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더 큰 교훈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힘, 그리고 디지털 주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말해야 했어요. 유럽연합 본부 대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12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체코, 폴란드까지 이번 위기를 함께 겪은 모든 나라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진지하면서도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위기의 해결 과정을 직접 지휘한 담당자로서 앞으로 유럽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 했거든요. 어깨에 느껴지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원고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신 제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이번 경험에서 얻은 진정한 깨달음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우선 이번 위기의 본질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기술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개별 국가의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구조적 문제였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디지털 주권을 외쳐왔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의 기술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인프라부터 일상적인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외부의 통제 하에 있었어요. 진정한 주권이란 이름뿐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디지털 정책들도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성이었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은 누군가를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 진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프랑스 대표 에마뉘엘 르클레르의 진지한 표정, 이탈리아 대표 마르코 로시의 고개 끄덕임, 스페인 대표 카르멘 페레즈의 공감 어린 눈빛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위기를 겪었고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지금 자유를 선택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기술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현한 겁니다. 동시에 우리도 다른 나라를 종속시키지 않겠다는 다짐도 함께 담았어요. 기술은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신뢰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팀과 함께 일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철학이었어요. 기술을 통해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다고, 아시아 기술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10년 전 일본에서의 경험으로 시작된 편견이 어떻게 제 시야를 좁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정책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기술을 나누는 것은 자신의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만 준 게 아니라 새로운 철학을 가르쳐 줬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 독점이 아닌 공유, 지배가 아닌 해방의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철학이 실제로 더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증명했어요. 연설 중간에 저는 잠시 멈춰서 각국 대표들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모든 이들의 눈에서 공감과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르클레르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네덜란드의 반 더 베르그가 메모를 적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나라도 기술로 인해 다른 나라를 지배해서는 안 되고 어떤 나라도 기술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되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강혜원이 해준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나라에 돌려줄 때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도운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도와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디지털 자유의 완성이라고 말이에요.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 박수를 치다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마침내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 르클레르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독일의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제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탈리아의 로시도 동의를 표했어요. 스페인의 페레즈 역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날 오후 12개국이 참여한 역사적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술 독립을 위한 유럽 디지털 주권 선언이었어요. 더 이상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의 기술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결의를 담은 문서였습니다. 선언문 작성 과정에서는 정말 열띤 토론이 있었어요.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기술 수준도 달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바탕으로 설득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지배가 아닌 공존의 가치를 계속 강조했어요. 특히 중요했던 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방침이었어요. 유럽이 기술적으로 자립한 후에는 다른 대륙의 나라들도 도와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또한 기술 공유와 오픈소스 정책도 명시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개발하는 핵심 기술들을 다른 나라들과도 공유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독점이 아닌 공유를 통해 전 세계의 디지털 자유를 확산시키자는 목표였습니다. 저녁에 열린 언론 발표회에서 기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미국과 중국 없이도 가능하냐는 의구심이 많았어요. 경제적 손실은 없을 것인가, 기술 격차는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우려들이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미 가능성을 증명했다고 말이에요. 독립은 고립이 아니라 더 건강한 협력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결의라고 덧붙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강혜원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녀가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한국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말이에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기술로 인한 종속이 아닌 기술을 통한 자유의 시대 말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유럽의 디지털 독립 선언 이후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지만 실제 성과를 보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보여준 성공 사례가 다른 대륙에도 희망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아프리카 연합이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가 베를린을 방문해서 직접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서 아프리카도 디지털 자립을 추진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케냐, 나이지리아, 가나 등도 연이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남미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공동으로 디지털 주권 정책을 발표했고 칠레와 콜롬비아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유럽 모델을 연구하는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베트남이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실제로 한국 독일 베트남 삼각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차례로 협력을 요청했어요. 심지어 인도에서도 공식적인 협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1년 만에 세계 43개국이 디지털 자치 네트워크에 가입 의사를 표명한 거예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 내부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했는데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각국의 디지털 자립을 지원하는 기술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어요. 항상 해당 국가의 자율성을 존중했습니다. 저는 이제 유엔 본부에서 전 세계를 향해 연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1년 전 베를린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뉴욕 유엔 무대에 서게 된 거예요. 정말 인생이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연설 전날 맨해튼에서 강혜원과 만났어요. 그녀도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뉴욕에 와 있었습니다. 센트럴파크 근처의 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강혜원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우린 기술을 준 게 아니라 선택권을 드린 겁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각국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죠.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자신만의 독특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한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문화에 맞게 응용한 거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케냐는 농업과 연결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했고 남미의 브라질은 환경 보호와 결합된 스마트 시티를 만들었어요.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은 제조업 특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모두 다르지만 모두 독립적이었어요. 유엔 총회 연설 당일 193개국 대표들 앞에서 연설하는 건 정말 긴장되는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1년 전의 위기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희망의 메시지로 전환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저는 마이크 앞에서 깊게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세계 각국의 대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술이 누군가를 지배해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야 하는가?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유럽이 겪었던 위기는 전 세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경고였다고 설명했어요. 기술 종속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신호였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고, 그 길을 모든 나라와 함께 걷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어떤 나라도 기술로 인해 다른 나라를 지배해서는 안 되고 어떤 나라도 기술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연설 중에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했어요. 케냐의 농부들이 스마트폰으로 작물 상태를 관리하고 직거래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이야기,
브라질의 아마존 보호를 위한 AI 시스템, 베트남의 소규모 제조업체들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등등.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자립이었어요. 각국이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립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그날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자유연합이었어요. 기존의 아시아-유럽 디지털 자유연합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구상이었습니다. 기술을 통해 서로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통해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연합이었어요. 이 연합의 핵심 원칙은 간단했습니다. 기술 공유, 상호 존중, 공동 발전.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모든 나라가 자신만의 기술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어요. 특히 중요한 건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기술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방식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 동남아시아 대표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들도 기술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본 거였죠. 많은 나라들이 연합 참여 의사를 즉석에서 표명했어요. 며칠 후 저는 서울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강혜원이 시내를 안내해줬어요. 1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편견이 아닌 호기심과 존경의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홍대 근처를 걸어가다가 한 소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대학생처럼 보이는 22세 정도의 여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유창한 독일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에서 독일어를 전공하는 학생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 소녀가 저에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저도 이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순간 1년 전에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협력의 기회를 거부했던 모습,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모습을 말이에요.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언니도 배웠잖아요. 진짜 기술은 나누는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 전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한국이 저에게 준 것처럼 저도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걸 배웠어요. 나누려는 마음,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진정한 기술의 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한강에서 강혜원과 함께 산책을 했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강대교 위에서 바라본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자리 같았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실제 별들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과 도시의 불빛이 만나는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마치 새로운 실크로드의 모습 같다고. 과거의 실크로드가 동서양을 연결하는 물리적 상업의 길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디지털 자유의 길이었어요. 강혜원이 말했습니다. 옛날 실크로드는 비단과 향신료를 나눴지만 새로운 실크로드는 지식과 자유를 나누는 길이네요.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건 단순한 기술 네트워크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이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실크로드는 지금 시작되는구나. 기술을 통해 세상을 연결하되 누구도 지배하지 않는 길. 모든 나라가 자유로울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1년 전 절망적이던 베를린 새벽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술의 힘은 복잡한 코드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믿고 협력하려는 인간의 마음에 있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협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청년들이 자신들만의 앱을 개발하고 남미의 농부들이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남아시아의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모두 다르지만 모두 자유롭습니다. 모두 독립적이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꿨던 디지털 자유의 세상,
진짜 실크로드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입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